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해서 인간을 위한 최적화된 결과를 만든다. 현실 세계를 일단 데이터화하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현실 세계가 최적화된다. 즉, 현실 세계의 데이터화와 가상 세계의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과 12기술이 순환을 합니다. 즉,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하는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 현실을 데이터화해서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으로 최적화하면은 6개의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죠. 이와 같이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과 6개의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면서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한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트너는 내년도 2018년도의 10대 기술로서 인텔리전트 그리고 디지털, 메쉬라는 세 개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현황을 잠깐 볼까요? 19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매분당 모바일 웹에 217명이 접속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700분을 매달 사용자가 접속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화의 첫 번째는 공간의 디지털화입니다. 공간의 점에 해당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 사물과 인간이 융합을 합니다. 존 챔버스 시스코 CEO가 한 얘기죠.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스타트업처럼 생각해야 된다. 한마디로 창조적 혁신, 창조적 파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PC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계적 네트워크이죠. 스스로 자기 조직화가 안 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인류가 새롭게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부터는 창발적인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의 생명을 부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기적 네트워크로서 창발적 자기조직화가 시작됩니다. 사물이 생명을 얻는 과정은 집단 생명의 핵심 원칙이 이머전스에 나와 있듯이 수많은 개체가 엄청난 상호작용을 하죠. 초연결과 표준입니다. 시스코는 2010년도를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연결성보다 사물 인터넷의 연결성이 커졌고 2020년이 되면은 600억 개의 사물이 연결될 것이다. 아마도 인간의 세포에 해당되는 60조 개의 사물이 연결되면은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 될 거라는 것이 싱귤레리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어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세상은 시간, 공간,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공간에 지능을 주고 공간은 인간에게 확장된 감각을 제공하죠. 이제는 공간과 공간이 또 상호작용을 하죠. 침대가 센서를 통해서 커피포트에 주인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어서 이들이 창발적 진화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천지인 결합에 의한 사물 인터넷은 궁극적으로 지능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사물 인터넷이 지능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전체가 자기 조직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는 과거 하드웨어와 사물과 지능이 분리된 형태에서 이제는 하드웨어, 사물의 지능이 배태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세상은 현실의 세상과 가상의 세상이 1:1 대응되는 세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획득하죠. 네스트는 온도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맞춤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그리고 예측을 통해서 이득을 얻습니다. 이 IoT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물 인터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서 지능을 가져가는 거죠. 사물 인터넷의 본질은 현실 세계, 즉 싱에서 버추얼 세계, 가상의 세계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다시 서비스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리얼월드와 버추얼월드가 데이터를 통해서 순환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인터넷 오브 싱스? 그거보다는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가 더 적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5년 IoT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대략 헬스케어에서 1조, 가정에서 3천억 불, 소매업에서 1조, 사무실에서 1,000억 불, 공장에서 2조, 공사 현장에서 5천억 불, 운송수단에서 5천억 불, 도시에서 1조, 운송에서 6, 7천억 불, 대략 대한민국 GDP의 3배에서 8배 정도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물과 인간은 명령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은 너는 여기에 불을 켜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술과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불이 켜지고 커피가 끓기 시작하죠. 이런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사물을 연결합니다. 즉 사물의 인간의 지능을 제공하고 있죠.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체중계, 스마트 프라이팬,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화분, 또 스마트 공기 분석기 등등 수많은 사물들이 인간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이 인간과 연결되죠. 여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5천억 불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시장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애플, 구글, 퀄컴, 삼성, 인텔 연합 등이 이러한 4강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삼성은 구글의 스레드 그룹에도 들어가 있는 동시에 OIC 그룹도 이끌고 있죠. 자, 더 많이 연결한 쪽이 표준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전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 LG가 과연 스마트홈 표준에서 우위에 설 것이냐? 지금 스마트홈의 이 허브 역할은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이냐?
냉장고가 될 것이냐, TV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허브가 오히려 스피커로, 소위 스마트 스피커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과 미디어가 결합하죠. 자, 이제 모든 공간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시작했습니다. 지오펜싱이나 비콘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또 음파 QR코드 등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흔히 비콘은 NFC와 더불어 인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객에게 스마트 거울로, 스마트 쇼핑 카트로, 스마트 계산대로, 로봇 종업원 모두가 IoT가 갖고 있는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지능 센서의 확산에 있는 거죠. 산업 IoT로서는 우리 소의 행동도 객체별 최적화를 통해서 맞춤 관리를 하면은 우유 생산량이 증가되더라.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 예측을 했더니 건강과 임신 상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더라. 이를 통해서 수익이 증대되죠. 사물 인터넷으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집니다. 스마트 그리드, 재난방지, 교통, 보안 치안, 편의 공공시설들. 자, 이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 모두가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전체와 부분이 연결되는 혼론형 구조를 가지면서 이 부분과 전체가 혼론형 구조를 가지면 이것이 자기 조직화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 시티는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공장은 현실의 공장과 가상의 공장이 1:1 대응되면서 공장이 최적화됩니다. 현실의 공장, 가상의 공장. 자, 여기서 환경, 설비, 에너지 모든 부분이 이렇게 최적화 운영이 되죠. 오류를 과거로 수기로 작성하던 오류 설비들이 지능형 설비로 바뀌고 있죠. 설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지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죠. 여기에는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과 로봇이 작용해서 아마존의 물류창고, 이게 축구장 9배 크기죠. 여기에 물류 관리부터 시작해서 물류 추적까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사물 인터넷은 이제 인간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한국의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농업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인 엔싱, 또 스마트한 유전자 분석을 담당하는 3빌리언, 시각장애인 점자 스마트워치를 담당하는 닷, 스마트 예방 웨어러블 두빗, 그리고 피부 분석 룰랩 등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스마트 소방 방비 기술들이 애트리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IoT를 도입해서 건설 현장이 데이터의 수집, 모니터링,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화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센서, 게이트웨이, 유무선 기술, IO 플랫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동원되고, 이 기술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스마트 밴드, 증강 가상현실, 드론, 스마트 헬멧 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툴이 합쳐지고 이를 통해서 바뀌지 않는 게 없죠. 모든 부분이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는 최적화되어 갑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쇼핑이 있죠.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면서 전원 공급 없이도 오래 갈 수 있는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시그폭스는 내로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적고 전력 소모도 적은 사물 전용 네트워크. 널은 주파수 대역 사이에 아주 작은 화이트 스페이스로 따로 주파수 대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전용 네트워크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IoT 시장 규모를 한번 보죠. 초기의 IoT 시장은 디바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비스 제일 적죠. 2025년이 되면 압도적으로 서비스가 많아지고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는 제일 적어질 거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사물 인터넷은 인텔리전스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은 생명을 가진 사물이 되죠. 공간과 인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최적화해서 현실로 가지고 나오죠. 이를 통해서 사물과 배치된 지능과 초연결되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지구 2.0으로 가게 되죠. 스마트 환경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IoT로 초연결 지능화로 공간과 인간이 융합하죠. 바로 끼끼의 법물건과 같이 누구나 마술사가 되는 미래 세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단 문제는 여기에 사용자 일상 추적, 가장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CCTV죠. IP 카메라를 해킹하면은 모든 행동을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 블록체인이 도입해서 피어투피어로 연결하고 그리고 보안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뒷받침되죠. 모든 제도에는 현존 한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를 극복해서 새로운 빛의 세상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LBS, 위치 기반, 즉 공간의 데이터와의 두 번째죠. IoT가 공간의 요소를 데이터하는 거라면 LBS는 공간의 관계를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개인과 위치가 병합되게 됐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들 무지하게 등장하고 있죠. 비콘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색 광고들이 위치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위치 기반의 게임들, 대표적인 포스퀘어가 등장했고, 이케아는 위치 기반의 경험 쇼핑, 내가 가상 현실을 통해서 마치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 키친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팡은 위치 정보의 컨텐츠를 축적해서 위치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애플은 아이비콘을 이용해서 정확한 사용자 방문 시 정보를 제공하죠. 실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이제 실내외에 걸쳐서 위치 정보를 파악합니다. 실내 위치 정보 파악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강자죠. 한국에도 우아한 형제, 로플렛과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가 만든 5개 광고 오아시스는 버스 쉘터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 매체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를 제한하고 있죠. 즉 자신의 매장과 관계없는 위치
광고가 아니라 자신의 매장 위치에 근거한 광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소셜미디어들이 이제는 위치와 결합합니다. 자, 월남이는 특정 장소에다가 내가 벽이나 건물 촬영하고 여기 이미지를 추가해 보내면은 수신자가 그 메시지가 남겨진 위치에 가서 이미지를 스캔하면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위치와 결합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바이나 기념물에 칼로 이름을 새기지 않고 우리가 추억이 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드랍 메시지는 이제 발신자가 특정 위치에 메시지를 남겨줘. 그러면은 수신자가 해당 위치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전달됩니다. 그룹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징 앱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자, 얼마나 재미있는 위치 기반의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인셉션이라는 앱을 볼까요? 글새기기를 통해서 특정 위치에 이제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까지 나가고 증강현실 모드에 들어가면은 지역별로 다른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정 위치에 대해서 다른 거 없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갔는가는 후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공간과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죠. 비가청 주파수,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단 상품마다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 상품에는 부적합할 수 있지만 T커머스에서는 아주 적합한 대안이 되겠죠. 자, O2O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라이파이 기술은 대단히 우수한 차세대 빛을 통한 통신 기술이죠. 그렇지만 실내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는데 비콘과 융합하면 대단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GPS는 실내에는 부적합하지만 실내용 GPS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가정야외 우리가 많은 기술들이 블루투스 4.0, 라이파이, GPS 등이 활용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QR코드나 어떤 비가청 주파수들이 활용될 수 있죠. 이제 인간의 디지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디지털화의 요소는 웨어러블, 흔히 얘기하고 있죠. 저는 IOB란 말을 선호합니다.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 생체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이 데이터화됩니다. 자, 12개의 기술이 융합해서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데 지금 모바일 다음으로 이제 어디로 인간의 영역이 확장될 것이냐? 웨어러블로 보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웨어러블이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워치 생산량이 줄고 있죠. 웨어러블 각종 트래커들 이제 오히려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뭐 고프로는 나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뭘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모든 인간의 데이터가 이제는 모여지면서 현실의 나와 똑같은 온라인의 내가 존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의 나를 증강하고 최적화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나의 오감 더하기 아바타로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생체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은 과거의 인간이 아니고 초지식을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투시 능력을 가지고 초감각을 가진 슈퍼맨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제가 쓴 절저 호모 모빌리언스에 나왔던 얘기들이죠.
인류의 일부가 된 최초의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착용형에서 의료 일체형에서 신체 부착형에서 아예 생체 이식형까지 있죠. 웨어러블은 아마 이 정도에 적합하겠죠. 여기까지 웨어러블이 될까요? 그렇지만 이 단계로 가면 웨어러블은 아니겠죠. 그래서 IoT, 생체 인터넷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인기 하락 중에서도 새로운 견인차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워치는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아직 미래는 창창하죠. 자, 2024년이 되면 스마트워치는 IoT와 IoE의 허브가 되면서 헬스케어로서 운동량 체크, 자동차의 상태 파악과 스마트키, 신분증,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홈케어, 스마트기기 연결, 통번역기, 음성인식, 패션 아이템, SNS와 블로그, 커뮤니케이션, 반려동물과 대화, 베이비 케어 등 수많은 인간의 증강 역할을 하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도 상용으로선 실패했지만은 구글 비즈니스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수술실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해부학 교실, 청각장애인 맞춤 서비스, 자폐장애인 의사전달 서비스, 다이어트 트래킹 서비스 많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조립에서의 최적의 작업 순서를 제공하고 정비 제공하고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1인칭 관람 그리고 스윙 분석, 전력 전술, 국방에서는 전투 모의 훈련, 전술 컨트롤러, 지형 전철, 사격 정보, 적 정보, 항로 정보, 교육에서는 천체 위치, 시청각 교육, 수화 교육, 그리고 여가 관광은 오페라 번역, 증강가상 현실 게임, 상거래, 관광 안내, 수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대단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수술실을 놓고 보더라도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수술방에 복잡한 와이어를 다 없앨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용 건강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핏빗이죠. 우리 재미교포 2세인 제임스 박이 만든 회사죠. 트래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앱으로 효율적 관리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게임과 결합되는 아주 사람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오는 근육을 근전도 신호를 통해서 실제 게임과 같은 수준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죠.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심전도를 제공하고 귀에서 생체 정보를 측정하죠. 체온, 심박수, 속도, 거리, 리듬, 그리고 음악 전화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러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러블. 스마트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동 등의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모는 내 자세 교정을 해주고 있죠. 치아에서도 생체 인터넷 그리고 우리 걸음 자세에서도 신발에서 신호를 잡고 있죠. 피부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 직토는 킥스타터에서 164%를 모금했는데 기존의 웨어러블 밴드와 달리
걸음걸이 교정, 신체 균형 분석, 생체 인증, 일상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죠. 삼성 시랩 출신의 스마트 웰트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허리둘레, 바로 허리띠죠. 과식, 이런 허리띠를 통해서 칼로리, 걸음수 등을 측정합니다. 특허 기반으로 킥스타터 성공했고 빈폴 면세점에 나가고 제가 두 번째 주는 의료 창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알렉스는 우리 한국 회사죠. 거북목을 지켜주는 웨어러블. 휘노는 우리 한국 회사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혈압, 심전도를 측정하고 또 세컨드 오피니언, 개도국의 모바일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 웨어러블의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전자섬유 소재로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면은 이 모든 장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스마트 신발로서 우리가 센서를 측정할 수 있고 피트니스 웨어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압력 센서를 이용한 디바이스로 가구 일체형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핸즈프리 장갑, 진동형 감지 장갑 등등도 가능합니다. 인체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혁신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애플, 구글, 왓슨의 IBM 왓슨의 헬스클라우드, GE의 헬스클라우드 등이 있죠. 자, 이런 웨어러블 챌린지는 다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를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걸 통해서 실제 헬스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고 시큐리티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죠. 자, 앞으로 문제는 센서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웨어러블의 등장, 그리고 교환 가능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인터페이스, 피지컬 월드와 실제 사이버 월드의 블러링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IoT 비즈니스의 특수성은 첫 번째가 법과 규제가 많습니다. IoT는 상대적으로 법과 규제에 문제가 적죠. 그래서 의료 관련 기능이 이러한 휴대폰에 제약적으로 탑재된 이유는 바로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보험제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딜라이트 보청기를 왜 싸게 살 수 있느냐? 바로 보험제도 때문이죠. 핏빛은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데이터화의 요소가 웨어러블이라면은 관계가 소셜 네트워크이죠. 소셜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진화합니다. 왕자인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퍼블리싱, 쉐어, 디스커스, 커머스, 로케이션, 네트워크, 게임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가입하고 있죠. 자, 이런 소셜 네트워크는 스마트폰과 결합한 인간이 스마트폰 아바타를 통해서 사이보그 슈퍼맨으로 진화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한 인간이 집단 생명화하는 초인류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생명 현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지능은 별 볼 일 없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집단의 지능은 놀랍게도 개미 무덤과 쓰레기장은 가장 먼 곳에, 개미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것도 싫으니까 노예를 잡아다 시킵니다. 이게 개미의 지능인가? 아니죠. 이것은 개미 집단의 지능입니다. 즉 집단의 지능은 개체의 지능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이러한 집단지능을 스티브 존슨은 이머전스라는 책에서 다수의 원리, 단순성, 랜덤한 상호작용, 신호의 패턴화, 상호교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개미 집단과 집단 생명은 수많은 개체가 상호작용, 즉 페로몬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죠. 붉은 악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은 새로운 인류의 탄생, 집단 생명의 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 조직화된 거죠. 복잡계 이론에 보면은 뇌의 구조와 도시의 구조 너무나 유사합니다. 인터넷과 개미 집단의 구조 너무나 유사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과학으로 풀 수 있죠. 자, 네트워크 과학에서는 자기 조직화되는 초인류가 탄생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조직화하죠. 우리 사람 몸의 경우는 60조 개의 세포가 한 개의 수정단으로부터 만들어질 때까지 전체를 유발하는 뚜렷한 동인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어낸 거죠. 즉 이와 같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창발적 질서를 만드는 자기 조직화 과정은 어마어마한 잠재적 창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인류가 탄생하면서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화를 하면서 그 수지씨의 손바닥에 세포 하나만 얻으면 우리는 전체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의 세포로부터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손금, 또 귀침, 족침, 또 카이로프랙틱, 즉 부분과 전체가 서로가 상호 연동되는 걸 보게 되죠. 즉 이것을 우리가 혼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첫 번째 특징은 혼론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부분에 없는 새로운 현상을 발현시키죠. 이것이 이머전스입니다. 자, 혼론과 이머전스라는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와 같이 개인이 DNA가 아니라 미임을 통해서 진화하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죠. 개인의 소멸이 아니고 개인의 확장입니다. 이제 집단 생명으로서 인간은 당연히 다중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젠틀맨들이 마초가 되기도 하고 젠더를 바꿀 수도 있게 되죠. 이제는 이러한 미래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한 번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삶을 동시에 살게 됩니다. 윤회가 현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피카소가 만든 그림과 같이 다중인격이 일반화됩니다. 세상과 내가 융합하는 혼론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는 스마트폰과 내가 결합해서 스마트폰 아바타와 결합한 슈퍼맨이 되고 이러한 슈퍼맨이 전체 도시로 들어가지만 도시 전체는 다시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죠. 부분과 전체가 통합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세상은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세상은 저마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노드 데이터와 링크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란 결국 점과 선이죠. 개개인 그리고 사회관계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을 이해하고 사회관계를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죠. 밀그램 박사는 6단계 분리로 이 세상이 연결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과 소문이 쉽게 퍼지는 이유죠. 네트워크 중요성. 한국의 100대 부자의 결혼 그림을 카이스트의 정하은 교수가 이렇게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시간의 디지털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디지털화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로
대표되죠. 자, 시간의 확장입니다. 빅데이터는 우선 크고 다양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를 가지고 가치를 만드니까 흔히 빅데이터의 3V 혹은 4V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구조, 징후, 직관, 가치 생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데이터가 폭발했을까? 과거에는 나를 표현하는데 그냥 간단한 단편적인 기록, 데이터는 분산되고 점의 정보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라이프 로깅이 이루어지죠. 내 모든 삶이 기록됩니다. 데이터가 융합되고 3차원 정보, 점의 정보가 아닙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정보가 만들어지죠. 자, 이러한 시간, 공간, 인간의 정보가 발산되면서 과거 점의 데이터가 이제는 3차원의 방대한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는 폭발됩니다. 점과 선의 이러한 데이터가 노드와 링크로서 만들어지면서 노드, 객체와 링크, 관계를 정적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파일을 대표하는 게 홈페이지죠. 그리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네트워크입니다. 객체의 나의 다이내믹한 삶을 나타내는 게 블로그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빅데이터는 상호 교환하는 트랜잭션과 인터랙션을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이 구조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 각각 어소시에이션, 스트럭처, 패턴,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볼륨을 해결하는 기술이 하둡과 같은 기술. 이건 이름만 알고 가죠. 벨로시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버라이어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NoSQL 등이 활용되고 있죠.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모든 이 하드웨어를 우리가 직접 다뤄야 되느냐. 과거에 수도를 집집마다 우물을 파고 쓰던 거를 이제는 그냥 수도 쓰고 필요한 만큼 과금합니다. 클라우드가 똑같은 것이죠. 옛날엔 개개인이 서버를 두고 쓰던 것을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IT 자원을 쓰고 사용량만큼 과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클라우드는 과거 서버에 해당되는 이아스가 있고 미들웨어에 해당되는 파스가 있고 그리고 업무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스가 있습니다. 각각 아마존, 우리 한국의 가비아 혹은 뭐 KT나 SKT의 클라우드 다 이런 것들은 이아스 기능을 주로 하고 있죠.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윈도우 아주어,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박스나 구글 닥스, 오피스 등이 바로 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과거 개별 회사의 서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등등 모든 기업이 갖추던 이 일들을 이제는 잊어먹고 그냥 클라우드에 맡겨라. 기업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핵심 역량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들이 하드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직접 다 다뤘습니다. 이런 구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공유하자 하는 것이 이아스, 미들웨어까지 공유하자 바로 파스가 되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까지 갖다 쓰자 사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경우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남들은 못 보고 나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의 완벽한 보안과 나만의 데이터 업무 로직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치도 내가 우리 회사에 서버를 두고 쓰는 것처럼
가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 산업별 인터넷인 프리딕스, 또 시멘스의 마인드스피어, 또 보쉬의 IoT 스윗, 그리고 셉의 네오나르도 등이 이와 같이 산업 인터넷으로 포괄적인 모든 산업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사스는 다양한 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에버노트, 세일즈포스, 드랍박스, 슬랙, 다양한 사스들이 있죠. 드랍박스는 어디서나 파일을 편리하게 공유하고 누구나 흩어진 사람들하고 자료가 액세스가 되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파일이 유지되니까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공유로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고 공유 폴더로 원활하게 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안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어스 파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자, 부족한 IT 자원 클라우드 서비스로, 부족한 분석 도구 오픈소스로, 즉 클라우드와 오픈소스가 미국의 스타트업의 비용을 100배를 줄여주게 됩니다. 각각 10배씩 줄여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클라우드에 21세기 원유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얻습니다. 같은 맥킨지는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헬스케어만 가지고 미국에서 3천억 불의 비용 절감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죠.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또 맞춤을 통해서 의료비를 10% 이상 줄일 수 있다. 저희들이 분석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이제 인프라가 됩니다. 과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설비, 토지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차별화 역량은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으면 차별화가 안 되죠. 데이터가 차별화의 요소죠. 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용의자 수가 축소돼서 잡을 수 있게 됐죠. 넷플릭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물류를 최적화하고 산업별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분야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죠.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원들이 오픈소스로 또 제공됩니다.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하둡과 스파크 위에서 제공되고 있죠. 하이브나 R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제공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최적화시키면 예측과 맞춤의 비를 뿌리게 되죠. 빅데이터가 이제는 시간, 공간, 인간으로 데이터가 발산되면서 빅데이터가 발생되고 데이터가 수집, 저장, 분석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죠. 그래서 3V의 데이터가 4V의 밸류를 만들게 되죠. 빅데이터 원천, 구글이 검색 데이터, 아마존이 거래 데이터, 페이스북의 소셜 데이터 다 확보했다고 그래요. 무슨 데이터 확보할까요? 자, 그러려면 특화 표준이 답입니다. 자, 빅데이터의 고려사항은 정부 3.0의 진정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우선 정부의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방이 필요합니다. 미국 기본적으로 다 개방되어 있죠. 영국 세계에서 제일 큰 오픈 데이터 구성하고 있고 열린 정부를 위한 액션 플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우선 선 개방이죠. 국가안보와 개인비밀 제외 모두 공개입니다. 공공기관 망분리보다 데이터 분리가 우선이죠.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민간 데이터는 공유합니다. 그래서 야후나 버클리, 스탠포드 데이터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 CNS가 민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영국은 베터 초이스 베터 딜이라는 민간 데이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보호, 정보집중, 왜곡의 위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빅데이터에 필요한 개인정보 규제가 세계 최악의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규제를 개선하고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사전 동의의 목적 제한을 개선하고 그리고 사후 통제권 확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그리고 정보는 네거티브로 데이터를 처리하라는 거죠. 자, 추진 후 개인정보 보호는 두 개의 양립되는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정보보호 역설, 개인정보에 강화하는 빅데이터 집중을 초래하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 탄생을 제외하고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죠. 그래서 개인 동의하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정보 책임을 적정화하라 하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업 중심의 IT화였죠.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따라서 여기는 개별 조직의 단위의 서버 혁명이었습니다. 벤처기업 협회가 이끈 인터넷 코리아 운동이 이를 이끌어서 한국을 일본을 앞선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끌어올렸죠. 이때는 제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서버가 아니고 클라우드 혁명이다. 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개별 기업이 개방 협력하는 생태계 융합 구조죠. 근데 여기는 한국은 세계 최악의 데이터 규제, 최저의 클라우드 활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왜? 이것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로 제도의 영역입니다. 한국이 기술로 경쟁할 때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도로 경쟁할 때는 세계 바닥권으로 추락을 하죠. 자, 지금 OECD 평균 데이터 트래픽 86%입니다. 한국 1.4% 수준이죠.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가 막혀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도로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먹고 사는 식량이 없죠. 클라우드는 거대한 수탁기관입니다. 개인 금고보다 은행 금고가 안전하죠. 개인 병원의 의무 기록들은 개인 서버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커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통제와 균형을 촉구하고 개인정보, 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옵트인, 사전규제, 비식별화는 옵트아웃을 하되 재식별화를 규제해라. 그리고 파편화된 개인정보법의 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의 공공데이터 90%는 개방하고 3년 내 클라우드 트래픽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방정보,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교육과 같은 개방 프로젝트를 하라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가지 기술, 6가지 디지털 트랜스폼과 6가지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12개의 기술의 융합입니다. 감사합니다.